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환기 씨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전환기 씨는 다 아시다시피 줄곧 윤 전 대통령의 석방과 지지를 호소해 왔죠.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 꼭 면회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전환기 씨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전환기 씨, 그런 전환기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환기 씨를 두고 선생님이라고 칭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준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환기 씨에게 보냈다는 거. 이거 최수영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정도면은 거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극존칭이라고 추앙과 칭송에. 칭송. 저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편지가 전면 공개됐을까? 왜 이 전환기 씨 편지를 보고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이 썼을까? 서한을.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면 전환. 누구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최근에 재판의 여러 가지 기류를 놓고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홍장원 증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질 신문을 통해서도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이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전환길 씨와의 이런 소통, 그다음에 전환기 씨를 지금 어쨌든 저렇게 칭송하고 또 전환길 씨에 대해서 기도도 끊이지 않게 안다면서 그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다시금 어떤 그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목도를 한 번 더 높여달라. 그리고 이 지금 전환기 씨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조금 불리하게 가는 국면이지만 조금 여론을 다시 환기시킴으로써 본인이 좀 여론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쥐고 그다음 보수우파의 좀 범보수우파 진영의 좀 결집을 끌어내겠다. 그런 아마 그 생각이 담긴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편지와 이런 내용들을 공개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전환길 씨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정말 칭송을 넘어서 추앙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보내진 선물이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여러 석각들에게 이런 상황들 알려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 부분 여론전으로 다시 한번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여인영 전 사장, 홍장원 전 차장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재판에서 그렇게 하고 여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공개했다. 그 대목에서 이 편지를 쓴 날을 보니까 26일이에요. 26일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 구형한 날. 또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구형량이 내려진 건데 15년형 저는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거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본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황도 이해가 되는 건 계속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거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서 뭔가 당 내부에서도 윤석열과의 절연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죠. 이것저것 상당 부분 본인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하필이면 전환기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풀고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미국에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돌아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내란 정당으로 또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이미지를 계속 교차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야 본인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절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도 만들어내는 근데 매우 안 좋은 하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좀 두 사람은 지금 매우 하수를 씀으로써 오히려 예. 자기들을 어떤 국민의 눈밖에 또 국민의힘 눈밖에 나가게 하려고 하는 예. 스스로 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뭐 말씀 20여 명 정도가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 상황이라면 당 내부에서 이 절연을 하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복원이나 지방선거의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훨씬 더 파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윤기천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결집시키려는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저당기 씨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활동했던 걸 감안하면은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 김종욱 행정관님 말씀처럼 당내 사관과도 무관치는 않다고 보여지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사이에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용기를 주고받았다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죠. 단순하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 어떤 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도 사실 그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매금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판에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실제 그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예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본인의 수감 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이 의미 부여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정에서. 법정 외에서 하게 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처럼 뭔가 정치적으로 또 몰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네. 뭔가 대변할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어쨌든 계엄으로 빚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하고는 좀 다르죠.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사실 제한되고 본인이 하게 되면 또 재판에 뭐 악영향이든 성영향이든 영향이 미치게 되고 그럼 밖에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럴 입장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줄 세력이 필요했고 그분이 전한길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이상 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 이상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은 네. 전한길 씨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랬죠. 하잖아요. 근데 지금 12.3 계엄 이제 1주년이 곧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두고 지금 장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갑론을 박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죠. 아마. 자, 그러면 그 거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라든가 나와버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갈 수가 있고 그야말로 절의 고도에 갇혀 있는 심정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한길 씨라는 일종의 우회로를 통해서 예. 전한길 씨와 장동혁 대표는 사실 지난번 그 선거 과정에서는 일종의 공동 캠페인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 예. 때문에 이게 우회로 장동혁 대표에게도 좀 일종의 약간의 무언의 압박 뭐 이런 무언의 메시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전한길 씨가 이걸 전격 공개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조율은 한 것 같아요. 예. 쓴 날짜, 공개한 날짜를 다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정도 조율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그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당내의 역학구도 등등의 지금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전한길 씨라는 우회로를 택한 이유가 딱 떨어지게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전 몇 가지가 더 들어있지 않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는 뒤에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또 이제 편지를 자세하게 보면 누군가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모스탄이라고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감사와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요. 이거는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선거를 주창하고 있는 극우 세력까지 총동원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체제전쟁 얘기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밖은 못 나가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법정을 기피하다가 그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요새는 적극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본진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팀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원팀만 해도 본진만 해도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지지층 여러 국민적인 그러한 어떤 정서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힘이 겨운데 예. 여기에 12.3을 앞두고 당내에 있는 소장파 친한계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진만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우군, 상비군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본진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비군이 누구냐? 자,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로 면접을 봐서 장동혁 대표를 일약 그냥 당대표로 만들 힘이 있었던 사람. 예.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로열티를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 힘도 있고 로열티도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전환기 씨인 거예요. 그래서 상비군인 전환기 씨를 끌어서 당내에 어떤 본인들에게 대항하는 세력도 좀 누르고 뭔가 좀 힘을 실기 위해서 예. 제 생각에는 도움을 원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윤기철 위원 영향력으로 한번 따져보면 파급력 당내에 그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국내심의 원조 요청을 간접적으로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전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내심을 놓아줬다. 저는 이렇게 절연을 스스로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놔줬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본인의 스피커나 본인을 대변할 사람은 늘 필요하죠. 그런데 공당이 괜하게 연결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가올 선거도 선거지만 실제 그 이후에 전개될 전국 상황과 본인의 신변과는 무관하다 보기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국내심이 괜한 오해를 사면 안 되는 입장인데 지금 내란정당위원회에서 심판 청구까지 한다 그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토대로 해서 내란 공범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선거까지 치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끌어내야 되는 거죠. 현재 불안해도 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환기 씨는 지금 미국 거쳐서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저런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만약에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면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이 거는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내심과의 어떤 결연성 이걸 끊을 수 없도록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저런 식으로 해서 포커싱을 네. 나와 전환길로 해다오 차라리 나와 네. 전환길로 해다오 이렇게 선회한다면 그렇게 할 의도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네. 그 정도의 생각을 바탕에 깔고 하지 않았을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그냥 단순 안보 편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현재 재판이 거의 매일 진행되잖아요. 사실상 네, 네. 준비까지 하면은 저렇게 구상해가지고 어떤 내가 이런 이유 이런 목적 갖고 해야지라고 치밀하게 할수 없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돼 보시면 일반적인 형사범의 피고인의 경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한테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위를 할 거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정치권 소식에서 한번 연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아니 근데 요 문제는요. 저는 12월 3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12월 3일이라고 하는 건 를 내란이 앞두고 있다는 1년이 거를?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여야 된다라고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당 내부가 이걸 흔들릴 겁니다. 사과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편지가 딱 공개가 되면서부터 예. 저희 기존의 국민의힘의 저희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사과하는 것은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런 편지가 그런 어떤 핵심적인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호소력이 있어요. 그럼 그 호소력들이 계속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게 된다면 12월 3일 날 지도부가 쉽게 사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아무리 윤석열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저런 고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편지를 왜 이 시점에서 공개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이런 다각적인 포석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거기다가 하필이면 좀 망상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면회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마가 세력들의 일부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예. 저는 이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핵심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이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예. 하나의 트리거 이런 것도 딱딱 잡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수감 생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같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수감 생활하는 모습을 전환기 씨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이 특검이 무언가를 제시하면은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고인이 증인 홍장원에 대해서 신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변호인들 뭐 특별히 뭐 이의 없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재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중계가 된 건데 뭘 이의를 제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은 일을 증인이 했다는 취지의 신문을 하였는데 증인이 이와 같은 지시도 없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자기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영이 뭐 이걸 모르냐 하는 게 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요거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 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날 설명을 한 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영상을 트니까는 변호인단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윤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는데 이거는 좀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무엇을 항의하고 있는 겁니까? 저게 사실은 이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증인신문 할 때, 그러니까 네. 검찰이 주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이제 필요한 본인이 증인 신청해놓고 신청한 검찰이 신문을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원래 유도 신문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원래 이전에 그 이전 공판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씨에게 묻는 이 영상을 갖다가 이제 재생시켜 놓고 네. 일단 이거 봐라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약간 유도 신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비춰볼 때 당신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이니까 잘 알아서 답을 해라. 이런 식의 뭔가 사실 필요 없는 물어도 되거든요. 그냥 이 홍장원 씨는 여기 나와서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보통 고지하고 본인이 말로다가 고지하고 나서 신문을 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영상을 틀었잖아요. 통상 저 영상은 안 틀어요. 저게 이제 그 재판 장면을 영상 녹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증인신문을 할 때 3명이 증인신문을 해요. 그러면 2명의 경우에는 보통 퇴정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안 듣게끔 하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네. 뭐 법적 근거가 정확히 뭔지는 재판장에 이의 있지 않죠라고 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유도신문의 일종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면 미리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쪽 사람도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 당신은 아마 잘 생각해보고 해라고 유도신문 내지 학습을 시킨 후에 하는 증인신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게 중계를 하니까 저게 가능한 건데 지금 변호인들 말처럼 중계를 한다는 건 이미 다 공개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예. 사실은 별도의 만약에 참고 자료로 꾸며서 미리 제출한 뒤에 예. 제시를 하고 녹취록을 꾸미면 녹취록을 다 뜨면 돼요. 떠가지고 제시를 하고 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는 약간 유도신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예. 저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반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의 그 유도 신문을 막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 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막 역정을 내버리면 여인영 전 사령관의 입을 막기 위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볼 때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기현 판사가 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쌍방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또 검사 측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예. 그래서 절충으로 했던 게 지금 판사가 그럼 끊어서 질문을 하면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부터 큰 문제는 없는데 항상 소위 홍장원이 나오거나 곽종근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민하죠. 매우 예민하게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국헌 문란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해요. 국헌 문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다 불능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그 불능 행위를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 명단 문제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들 싹 잡아 다 끌어내라고 한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그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는 그 핵심적인 라인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소위 국회에 개의를 하지 못하도록 체포묘를 하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공개적인 재판에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씨가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모든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예 원초적으로 그 장면들을 나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언 자체가 오염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저건 제가 볼 때는 의도돼 있는 변호인 측의 어떤 공세적인 대응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거기 핵심적인 요체는 국헌문란을 확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사전에 막거나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예. 의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 변호인단 모두 어느 정도의 목적은 가지고 좀 저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날 재판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그 방청객들 다 앉아주세요. 그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법정 안에서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그 방청객으로 온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에게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얘기하면 안 됐냐고 하니까 지경 판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못했어요. 윤 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때는 좀 그 지지자들에게 여기는 엄숙한 법정이니까 그런 행위라든가 소란 자제해주고 그러니까 깨끗 좀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 지겸 부장판사는 그걸 해줄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 피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방청객들에게 일종의 훈시 같은 걸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의 형식이긴 하지만 예. 그건 아마 적절치 않은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이진관 전 부장판사와 지금 약간 대비되는 그런 약간 지금 모양새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겸 부장판사가 굉장히 좀 관용적으로 관대하게 재판 진행을 좀 이렇게 다 안으면서 하는 그런 좀 포용적인 재판 형식이라는 게 좀 뭐랄까 좀 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재판 진행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이 좀 아마 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기회도 자른 것 같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그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서 감치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또 돌발 상황이 나오면은 이건 또 지겸 부장판사에게 대단히 좀 약간 좀 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좀 불씨를 제거하는 듯한 그 좀 모습을 보였고 예. 윤 전 대통령 제가 보기에 오히려 뭐 자극하나 이런 말이 아니라 정숙과 질서 유지를 당부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좀 입증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을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논란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조금 순화하는 얘기를 했을 거다. 요것도 제가 궁금해서 윤기찬 변호인에게 여쭤보면 만약에 제가 피고인이에요. 근데 방청객에 제 아는 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피고인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정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은 재판장만이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물은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와 있고요.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임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부분 이제 지지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고 저거는 지기현 부장의 적절한 소송 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예고가 돼 있죠. 이제 이진관 판사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변호인단은 우리 김영현 장관은 이제 호소인, 이재명 호소인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좀 명확해졌죠. 글쎄요, 전선이 명확해졌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에 나섰을까요? 이분들의 목적 자체가 네. 변호인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고 뭐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내란 재판부와 이진관 판사에게 여러 가지 도발적 행위와 그리고 비하적인 말들, 비난들을 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유튜브에서 많은 그런 돈을 걷어들이고 예. 유명세도 얻고 여러 지지층까지 한꺼번에 얻는 예. 그러한 효과를 거뒀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이제는 재판부를 상대로 더 이상 모욕 활동을 할 경우 실제로 본인들이 감치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 이상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거뒀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면서 지지층한테 호소하고 더 큰 판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저런 모습들이 정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의 어떤 소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예.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어떤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고 계속 혐오와 공권력에 대한 저러한 비하적인 발언 예.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법정 모욕 관련해서는 좀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부정선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이 저 두 분에 대한 발언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그렇게 과연 속으로 있겠냐는데 저분들이 국민의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고 예. 김영현 전 장관의 그냥 변호인단이죠. 변호인단인데 사실 저는 그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보수의 확장성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어쨌든 선택을 받아 뽑힌 대통령을 가지고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른다고 극렬 지지층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선택과 주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호소인이라고 표현을 쓰면은 슈퍼챗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뭐 본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뭐 확장성을 갖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재판에만 집중하든지 아니면은 재판 질서를 어지럽힌 이유로 정확한 저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이 정말 그 김용현 혹은 뭐 이제 지금 이 내란 주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도 저는 향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재판부를 불을 더 자극해서 이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더 가할 수도 있겠다고 피고인들에게 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대체 정치라는 건지 변론하는 건지 돈벌이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정치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줍니까 그렇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를 한다는 게 저는 제가 돈벌이에 가까운 정치지 이거는 이렇다고 어느 정당에서 공당에서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물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정광훈 목사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 목사 포함해 그쪽 연대하겠다고 하니까
한 단계를 건너면 이렇게 또 점선으로 또 연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또 유튜버 정치의 또 그 일종의 그 약간 뭐랄까 광적인 선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또 본인들이 나중에 있는 각급 단위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유튜브 정치의 폐해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고 예. 이분들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변호인단에 자기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데 정치에서 그럼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망상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는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어요. 예. 네. 뭐 이제 징계 얘기 나오고 고발에 몰리니까 그 영상은 또 바로 삭제했다고 하는데 윤기천 변호사 그렇다면 이제 징계에 나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제로 징계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나 좀 지금 일단 그 서울변회에서 이제 직권회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법조 삼륜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이 저 부분은 본인의 생각을 떠나서 직업윤리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직업윤리의 핵심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터무니없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이 대통령께서도 사실 빌미를 준 부분은 있어요. 이게 이미 이 이진관 부장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그 이 구류처분 소위 구류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서울 경찰청이 수사를 이미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거 이 변호사들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퇴정한 기피 신청한 이후에 퇴정한 검사들 감찰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왜 이거 지시를 왜 하십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이하상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빌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 전선이 대통령과 본인과 이렇게 전선을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빌미를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죠. 이미 수사하고는 또 수사지휘를 소위 끼워 넣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 이런 행태는 이건 뭐 물론 납득되지 않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여기에 참전하시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께서 지금 사법부의 신뢰나 사법부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질책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이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참전하시지? 이런 의문이 드니까 이하상 그 변호사 입장에서도 공간이 생긴 거죠, 본인이. 예. 그러니까 들어갈 공간을 대통령께서 오히려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어색함이 좀 있어요. 김종국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대통령이 뭐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변호인단이 그 재판장에 대해서 욕설을 아무리 외부지만 유튜브에서 하고 현장에서 재판장이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상황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공개되기 이전에 김영현 재판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없는 지점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그게 공개 재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상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사법부의 독립도, 행정부의 독립도, 입법의 독립도 다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깨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저런 행위를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던 김태호 부위원장 같은 경우 실제로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울산 남구갑인가요? 여기 조직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렇게 예를 들면 저런 행동을 벌이게 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조직위원장으로 뽑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행위를 해도 들어오면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요. 예. 전환기 씨 같은 경우도 입당을 했어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치적인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공간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치화를 내가 잘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국회의원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예. 고리들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제 느낌에는 추정입니다만 저는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옆에. 네,
김 장관이죠. 그렇죠. 김영현 전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류를 하는 상황이고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이걸 당신들이 계속 하게 되면 당신들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나중에 큰 예를 들면 형량 자체가 높아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타겟을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이게 타겟팅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정치 재판이 돼가고 있다.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재판정을 지금 저 사람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사법부가 최근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사실은 여야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지금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하상 변호사 같은 저런 극단적인 언행과 행동을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악의 경우 서부지방법원 폭력 약탈 소요 사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이 번지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었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적인 득실로 따지면 이하상 변호사 같은가 같이 이렇게 얽히는 게 좋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천 아니 그 의문의 김태규 전 방통위부 위원장의 의문의 일패를 한 것 같아서 그분이 이하상 변호사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정부의 쓴소리도 많이 하고 뭐 갈등을 빚었지만 저런 양태, 저런 행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의문의 일패를 좀 해소시켜드립니다. 아니 뭐 의문의 일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길래 국민의힘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랑 잘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그 행태가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선수로 영입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인정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상황이 돼서 끌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그럴 리 없어요.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입니다. 우려 이건 우려. 뭐 두 분이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저장한 이름이 김안방이라고 저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참 묘한 단어인데 일단 김용남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직접 소통해 가면서 그 지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검찰에 인사 조치도 하고 그러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경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저게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남편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영부인으로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한테 지시하고 그러는데 여사님이나 이건 차마 본인만 볼 수 있는 핸드폰 저장에는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누군가의 이름을 휴대전화에 저장을 할 때 대개 이름과 뭐 직책을 적어놓죠.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안방이라고 저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이 다 먼저 선주셨어요. 저는요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저 김안방, 안방 마님의 준말 아닙니까? 사실은 과거에 보면 안방 마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사람들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뭐로 저장했을까? 혹시 압니까? 박돌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로 저장했을까? 윤마당새로 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장한테 뭐 여러 가지 따지는 문자도 보내 텔레그램 보냈다는 건데 저도 비서관 생활했지만 비서관들에게도 새벽 4시에 그런 거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굴욕을 느꼈을 것 같고요. 4시간 이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똑같은 그런 텔레그램을 받았다? 이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괴감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외부적인 표현이 김안방 마님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해서?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할 이건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부인을 표기할 때도 뭐 마눌님이라 쓰는 사람도 있고 내 사랑이라 쓰는 사람이 있고 부인
뭐 내무장관, 공공엄마, 뭐 많아요. 아니 이건 정말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누구 남을 저장할 때는 보안성도 있고 은밀성도 있고 다게 심정성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게 거기에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영부인이라 하기에는 이게 많이 떴을 경우에 누가 혹시라도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동석에 누군가 있을 때 볼까 봐. 왔을 때. 근데 이 김안방 하면은 이게 뭐 부인을 지칭하는 건지 뭐 남을 지칭하는 건지 이게 이제 약간 이게 보안성과 은밀성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약간의 심정성까지 드러내서 여기에 경멸의 심정을 담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랬으면은 자, 국무위원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어찌됐건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할 경우에는 그런 경멸보다는 오히려 본인 소임을 다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통화 기록 나오는 걸 보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 보안성과 은밀성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그런 암호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유기찬 위원님. 그런 횟수가 잦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2회 정도 왔을 때 그렇게 바꾸게 하지는 않고 그나마 횟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유기찬 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자나 전화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안부 문자나 안부 전화나 격려 전화, 격려 문자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장관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상의든 은연이든 지시든 통고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저희가 문제가 쭉 되어 왔어요. 이게 어찌 보면 장관은 공적인 인물이고 공적인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그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한참 이 사건 이전에 떠들썩했던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뭐 사적 심부름 관련돼서 뭐 사와라 이거 한참 또 비판했잖아요.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지사의 업무 영역 외에 일을 공무원들이 하게끔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을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적인 심부름 등의 영역을 시킨 게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개입해서 했다. 이런 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이건 처벌 대상이죠. 예. 김종부 의원님 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김안방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과도하게 어떤 여기에 대한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위는 모순 역할과 비슷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시키는데 다 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정도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내용들을 보면 다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방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안방만님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내용들을 머슴처럼 다 했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자체가 공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정하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경멸감이라기보다는 좀 자괴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니, 누가 쓸 때 김원빵이라고 쓰겠습니까? 본인이 자기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텔레그램을 보내기 전에 꼭 누가 전화를 합니까? 윤석열 씨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아니까 텔레그램을 보내겠죠. 그냥 뜬금없이 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에 상당히 많은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영남 의원이 라임은 잘 친 것 같아요. 김안빵, 김깜빵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김용남 전 의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저장 이름을 통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 주고 받은 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2004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 난 친분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네요. 한번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인연과 지명 시기를 두고 검찰총장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그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2024년 1월에 인터뷰할 때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죠. 검찰총장 견제용 인사 아니냐. 요 상황을 이해하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때요.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지시예요. 그 이후로 박성재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4일에요. 무려 75분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통화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가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왜 수사 안 하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날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김주호 이건 일단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장관하고 75분을 통화하고 그 다음 날 여사가 구체적인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선 직후에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을 때고 그리고 검찰로서도 김건희 씨의 어떤 비위 행위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뭔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불악이라 그래가지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정말 가열차게 수사를 할 의지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인사초에도 아닌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조치되고 여러 가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이 다 변경되면서 굉장히 이거 김건희 씨의 비위 의혹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면에는 김건희 씨가 저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텔레그램을 보냈고 마치 보십시오. 이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누구를 혼내면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저만 혼내십니까? 저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덜 성숙된 사고방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남과 함께 물타기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때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정말 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현실로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한 것이죠. 그게 이제 검찰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무혐의를 받았다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언제 몇 분간 누구와 통화했다 요거지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 시기가 지금 묘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요. 윤석열 박성재 통화는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인사고 그 인사에서 검찰 인사가 있었다. 충분한 거예요. 그게 최종 국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담당 국무위원과 오랜 시간 통화했는데 그 이후에 인사가 있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없이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건 박성재 이 전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직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왜 그러면은 박성재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을까? 그다음에 마지막 이번 그 탄핵 선고 이후에 또 2월 2025년 25일 날 또 왜 보냈을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그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 김 여사가 공사 라인이 구분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얘기를 잘 들어보면 김 여사가 새벽까지 휴대폰 붙잡고 앉아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통화를 알고 있었겠죠. 부인이니까. 그게 용산에서 했든 집에서 관저에서 했든 그 시간은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뭔가 여기에 또 자기도 개입을 한 거예요. 아, 배우자 핸드폰을 막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알기도 하고 또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해서 오늘 박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나머지를 두 차례 김 여사가 거기에 박성재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마치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남의 수사 진행 상황은 왜 더디냐고 묻고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건데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조사해야 되지만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이 1시간씩 통화했는데 그다음에 무슨 인사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비난하거나 뭐 욕할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뭐 장관이 통화하는 거가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영부인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대목이죠. 이 부분이 또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 여사가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제 뭐 정보지 찌라시 내용을 전달한 게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전달하고 8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같은 취지의 얘기를 장관에게 했다 하면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또 영부인이 얘기를 했을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다시 올라가면은 윤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그거예요. 특별감찰관을 시켰어야지, 임명했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이 사달이 안 났고 그 정도 안 할 거였으면은 김 여사에게 이부속 비서관실을 신설해서 붙였어야죠. 처음서부터. 근데 이부속 비서관실 나중에 하긴 했지만 제대로 역할도 못했고 오히려 마포대교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이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뭐 하냐는 역풍만 불을 일으켰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 김 여사에 대해서 공적 라인에서 관리를 못한 게 가장 큰 패착이고 또 하나는 김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건 부적절했어요. 공동정권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국정에 이제 직접 개입은 아니더라도 마치 개입하는 이 모습이 이게 공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새 정부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은 완벽하게 꾸려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전임 정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재임 기간의 리더십을 보면 감사원 어제 결과에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고 해서 의대 정원이 늘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있었는데 리더십이 당시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또 얘기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정권으로 본인을 생각했다. 그래서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4일 날 1시간 15분 동안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박성재 두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날 텔레그램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1시간 20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전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뭐냐면 1월 달에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안가에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무슨 얘기 했었냐?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씨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안가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잠잠했죠. 그다음에 2월 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4월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엄청난 국민 여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김건희 씨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어요. 검찰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5월 2일 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 딱 착수를 얘기하니까 5월 4일 날 윤석열 씨가 박성재 장관한테 1시간 15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됩니다만 그 다음 날 텔레그램을 보냈고 5월 5일 날 그다음에 5월 7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임명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다가 5월 7일 날부터 임명을 합니다. 체제가 딱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이 김건희 씨가 계속 박성재 장관한테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김용수 전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김혜경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 됐다는 건 윤석열 씨가 다 세팅해놨구나. 내가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뜬금없이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수사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보낸 거와 동일한 내용들을 다시 윤석열 씨가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 뜻이기도 해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하는 거라면 전 적어도 두 사람 간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됐고 그 긴밀한 협의 내용이 뭐냐? 내 수사하지 마. 검찰이 내 수사하는 거 다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사적인 활용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국정을 말아먹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 생각이기도 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는 두 가지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요. 민정수석은 그럼 왜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공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면 다이렉트로 저렇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1시간씩 그렇게 전할 일이 있겠습니까? 수석비서관 시켜도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 영부인이 새벽 4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으로 저런 걸 보내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대한민국 역사에 새겼고 예. 국민의힘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성하고 지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이 새벽 4시에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 갑질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예. 사람인데 새벽 4시에 그걸 보내고 그날 또 8시에 대통령이 보낸다? 이거 좀 예. 해도 너무한 고용주들 같아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반성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반성. 국민의힘이 무슨 이거 뭐 글쎄요. 뭐 우리가 그 정도의 저희한테 권한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통상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통해서 국정에 영향을 끼쳐온 부분은 뭐 가끔 문제가 되어 왔죠. 그런데 직접 국무위원 특히 법무장관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법무장관에게 현재 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뭔가 주문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놀랍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의사 연락하에 보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겹치잖아요. 겹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각자 그냥 받은 시기가 비슷했겠죠. 그런 지라시를. 그거를 한 분만 보내지 두 분이 같이 보내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한쪽의 해석처럼 확인하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과도한 해석으로 보이고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게 여러 번 보내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계속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확인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두 분이 각각 보냈다라는 것은 각자 의사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독립적으로 행동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부부 간의 협의나 의견줄은 없었고 없었죠. 예. 그리고 이 5월 4일 날 뭐 몇십 분간의 통화를 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또 그 다음 날 뭔가 보내잖아요. 근데 이 보내는 것도 뜬금없어요. 만약에 이게 인사 관련된 거라면 시기상 적절한 멘트일 텐데 그게 아니고 김혜경 여사나 이런 분들에 관련된 수사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식에 따라서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비난 가능성이 큰 이유가 독자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모르게 했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정치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좀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간략하게 유기처럼 이게 법률 용어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없죠. 지금 말은 지금 공동정부라는 개념을 저렇게 정치 공동체라는 걸 정의하는 건데 저게 예전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정치 공동체가 만약에 뭔가 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지만 저게 어필되고 되면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막 돈을 받든가 뭐 명품백을 받아요. 어떤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달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권한행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전달됐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공동으로 권한 행사를 한 걸로 볼 때 정치 공동체고 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거를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뇌물죄의 공범으로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그게 이제 법률 용어가 없다면 정치 공동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정황 증거로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뭐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별도의 범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현 수사에는 전혀 뜬금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만 이 수사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되면 그거 같이 쭉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디올백 받을 때도 청탁받은 거 당연히 전달했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알선수재가 아니고 뇌물죄로 의율해야 돼. 청탁분리법이 아니고 이런 식의 예전에 정치 공동체에서 받았던 모티브를 끌고 와서 여기서도 공범에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포석입니다. 그래서 드는 사례가 이제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수사가 무혐의 처리된 점. 그리고 검찰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한 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제공동체를 만든 사람도 윤석열 씨예요,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이 논리를 만든 게. 그러니까 그 논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사 과정에서 기소의 내용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활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일부 텔레그램 내용 자체를 보면 매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명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 갑자기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이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김영수 전 대법원장과 그 시절 같은 경우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무죄가 된 내용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이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다음에 왜 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지? 김혜경, 김정숙 두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사건을 무혐의 종결시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간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황제 수사, 말도 안 되는 수사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민정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얘기들이 기사로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 민정수석을 갑자기 안 만들다가 그거 누가 신설했습니까? 윤석열 씨가 신설을 했죠. 이런 많은 정황들 자체는 김건희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찰을 통제해서 아예 기소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부니까 가능했겠지. 근데 그 두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인사도 서로 예를 들면 5대5로 나누겠다고 얘기했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텔레그램 내용들을 가게는 통치행위도 제가 볼 때 서로 나눠서 한 것 같고. 지금 화면 저기 나옵니다만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마포대교인가요? 서강대교인가요? 저희가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런 행위 하나하나가 3년 동안 거의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위 특검의 어떤 지금까지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서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 여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특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이어서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수사 진척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만으로는 사실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황만 있을 뿐이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어떤 대척되는 그러한 증언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특검에서 실체 규명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 관련해서 그 이우한 화백의 그림도 좀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 여사를 향한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과거에 김상민 전 검사는 좀 다르게 얘기했었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 그림 구매한 자금 출처는 혹시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부탁을 해서 그림을 산 거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림 사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사업가와 지인인데 이 그림 중개업자들이 공판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김 여사를 지목하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처음부터 그 합리적 의심이 들었어요. 김상민 검사가 뭐 안목이 있다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무슨 미술의 안목이 있다고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줬겠느냐.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상민 검사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높은 분이든 뭐든 이렇게 한 거는 김상민 검사가 어찌됐건 본인이 공천을 받고 무슨 자리를 얻기 위해서 김 여사에 대한 로비를 굉장히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고 도슨트 같은 역할을 했던 김 여사 입장에서는 그림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취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김상민 검사 입장에서는 아주 거기 로비의 적절한 수단을 그림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돈도 오빠가 준 걸 받았고 오빠의 부탁으로 해서 어쨌든 김 여사를 돌아가기 위해서 했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라 그러면 김 여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김상민 검사가 자신의 출세욕과 정치적인 욕망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과정을 김 여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가려고 그림이라는 선택지를 가졌다. 나머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냐 아니면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청탁을 위해서 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김 여사가 정점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던 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취향이 높은 분께 전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거 보니까 그 샤넬 관련해가지고 거기 가게 점원들의 증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드러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김상민 씨 말대로라면 본인이 심부름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공천 압력을 넣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천이 안 되니까 국정원 특보를 시켰다? 심부름만 하면 뭐 특보되고 공천 받을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뭔가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뇌물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인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판매한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면 이 어떤 그림은 분명히 김건희 씨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벌어졌던 거고 오죽하면 또 김상민 씨가 갑자기 그 영부인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바람에 명확히 드러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좀 싸게 해달라. 2천만 원 깎으려고 하다가 아주 본체가 다 드러난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요즘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더 기괴한 건 뭐냐면 아니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을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뇌물을 사가지고 청탁을 해서 김건희 씨한테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일을 하고 또 대통령 부인은 그걸 받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전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 공직사회가 3년 동안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또 검찰 내부에 있는 친윤 그룹들이 얼마만큼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목할 대목이 하나 더 있으면 지적할 대목이요. 김상민 전 검사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 중개업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안 관련해서 정말 제가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그냥 차라리 내가 김건희 씨에게 높은 간직을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허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부장검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림을 사는데 심부름을 했다? 안방마님 옆에 머슴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전체 검사의 직위,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얘기고요. 그리고 본인의 검사 직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증언 조작, 시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역시 지탄받아야 됩니다. 자, 김건희 씨가 이 김상진 부장검사에게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명태균 씨에게 창원 지역 관련 공천 관련 힘써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 두 번째, 이분이요. 최근까지 국정원의 법률 자문역으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러한 머슴 같은 짓을 하고 반대급부로 공직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가 공직을 사적으로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계엄 사과와 관련해서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까지 언급을 했는데 김재석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제가 뭐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좀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지난날의 성찰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내용이 작성된 건 아니에요. 유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김 의원은 20명, 좋게 20명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전체 국민의힘 의원 한 107명이던가요? 6명.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인 건데 요 정도 일단 숫자면은 압박이 좀 지도부 압박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한 명의 발언도 압박은 되죠. 근데 실제 수도권에 저희 당선자 수가 경기, 서울, 인천에서 32분인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저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에 이 의원들께서 하는 말 중에 그간에도 사과를 꾸준히 해왔지만이라고 먼저 단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치 그 이전에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고요. 많은 지도부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 들어와서 이거 사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사과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간에도 사과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적 민심이 차가우니 우리가 더 사과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당내 분란을 없애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 사과만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이게 5일장도 아니고 때만 되면 사과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는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할 것인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소장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예컨대 사과만 하고 끝 이거 왜 사과 안 들어줍니까? 그 사과만 하면 이게 전가의 보도입니까? 사과만 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용서해 주신다면 또는 이걸 이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계엄
2017년도 탄핵 이후에 그렇게 4년간 암흑기가 있지 않았겠죠. 예. 그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기본이고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내주시고 제안을 하고 혁신안을 솔선수범해야죠. 예. 자, 이런 말들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과 안 한다고 타박만 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물론 하시는 말씀이 취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현재 상황이 2017년도하고 다릅니다. 현재는 위원정당 해산까지 민주당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마 전 사과를 할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그때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 분명히 야, 사과만 할 거냐, 뭐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서 연대이든지 합당이든지 뭔가 기존에서 답을 찾아서 뭐 또 다른 제안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지도부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통해서 뭔가 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집단 행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집단 행동이 뭐 성명서 내지 연판장 정도겠죠. 근데 뭐 집단 행동 가지고 뭐 당대표실 앞에 앉아서 뭐 연좌농성을 하겠습니까? 뭐 시위를 하겠습니까? 나갈 일은 거의 없고. 그건 날 일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 이제 압박을 하는데 장 대표가 지금 최근 들어서 4선, 3선 각급 단위 선수별로도 모임을 하고 아마 고심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과 이후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선거의 3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결집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중원확장이라는 동원을 하고 마지막에 상대표를 빼서는 이른바 전향까지를 도모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장 대표는 아직도 결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원으로 나가는 중원확장은 언제 하느냐인데 저는 이제 12월 3일 계엄 1주년이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중요한 게 그 장동혁 대표의 100일 취임도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결과도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장 대표가 말하자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온다면 전향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저는 방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상황들 그렇죠. 다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까 초선들이 여기에서 장 대표가 지금 이 타임에 결단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전개되는 지방 선거 정국에서 우리가 확장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의 지금 20명의 집단 행동이라는 거는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지금 12월 3일에 닥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잘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 뭐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텃밭이 TK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의견 듣고 있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뿐만 아니라 당 대표로서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싸워 나갈 것인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까지 모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부분에 다뤘던 전환기 씨의 그런 메시지,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금 초선 의원 같이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장 대표가 어디로 선택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태생적으로 좀 구조적 한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장동혁 그 당시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매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에 올라가게 되는 본인 스스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쾌거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어디겠는가라고 판단해 보면 그런 어떤 강성 구구 지지층들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 것이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겠죠. 그러니까 김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과는 굴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굴욕할 거냐? 우리가 굴욕만 얘기할 거냐? 단단히 뭉쳐가지고 우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지도부와 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할래 말래 가지고 싸우는 건 저는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된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야, 그런다고 우리를 봐줄 것 같으냐? 이런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아마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좋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단어 찾아보니까 수량이나 정도 따위가 모자람이 없이 넉넉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이 제가 볼 땐 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 네, 최대가 20명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80명이 넘어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건 기각이 되건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사가 진행될 거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이 어떤 한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안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지도부와 자기를 선택해 준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천 위원장, 뭐 혹시 장 대표나 지도부의 뭐 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도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과 관련돼서 다소 좀 시기적인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방금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사과를 해서 만약에 국민적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하죠. 사과는 기본적으로 해왔고 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런데 사과만 갖고는 이전의 경험상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얻기 어려워요. 그럼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하고 추가적 조치 사이의 갭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와 추가적 조치는 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그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어떤 저희가 관용이나 관대함이나 허락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정치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따라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위해 지방선거에만 지게 되면 지도부도 와야 되는 거는 뭐 본인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박하다. 이런 상황을 전제해서 보면 다 당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 하에 방법론과 관련된 또 시기론과 관련된 약간의 차이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지선 경선 룰을 두고 이제 당원 70% 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는데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니고 100%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최고위원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당 후보 선출은 당원 100%가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70%로 확정된다면 이 부분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우리의 당심 비율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아져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그렇고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상식이라는 게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경선 룰이라는 게 어느 선거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대한다는 건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거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보고 오늘의 선거에 비춰보면 돼요.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때 민심이 당신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21년에. 아니 그래서 연전연패하던 국민의힘이 민심을 더 높게 책정해서 경선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당선됐고 그 이후에 서울시장까지 당선됐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당신보다는 민심 비율이 높았을 때 경선에서 자정 작업이 더 있었고 오히려 본선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자기 지지층의 지도부의 어떤 그러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입지를 강화하는 데 더 높은 점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앞으로 지방선거 국민의힘으로서는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 때 보니까 21년도에는 당원이 20%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 투표를 하는 사람이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선거에서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경선 후보는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이에요. 이 이중적 딜레마에서 이게 선거고 당내 경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 50대 그 여론조사 50이 적합한 겁니다. 당성도 강화하고 나중에 본선 갔을 때 확장성이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여지도 열어놓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5대5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7대3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아직 결론 나진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최고의 의견을 앞두고 있지만 근데 지금 뭐 100%로 가자는 거 이거는 필패 구도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성 강한 사람 내보내면 그게 민심 확보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들이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50대 50을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7대 3으로 지금 제가 다시 하자는데 나경원 지금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럼 내가 적용된다면 5대5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들쭉날쭉한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구나 나경원 의원도 수도권이 지금 지역구인데 최소한 지금 5대5 이걸 가지고 그나마 나가는 게 무기인데 이걸 7대 3 뭐 심지어 100% 당원조사? 저는 이거는 아직 국민의힘이 정말 이 선거의 절박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도 그렇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계엄 사과 문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기찬 이 문제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뽑는 그 과정의 경선 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보면 결국은 그 출마 예상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에요. 본선에 가면은 이게 이제 내부 경선의 룰이거든요. 본선 가면 민심과 당심이 약간 일치합니다. 본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한 룰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대결 구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죠. 현재 저희 당원 단계 보면 당대표 뽑을 때는 당심 80, 민심 20이에요. 당대표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자, 공직 추천 후보자,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는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룰이 50대 50이기 때문에 현상이 50대 50이면 이걸 변경할 때는 특단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딱 설득적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지방선거가 보통은 정당 입장에서는 당원 배가 운동하는 적기예요. 당원을 늘리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70대 30으로 하면은 지방선거 출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의원까지 하면은 당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책임 당원이. 자, 그런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변경하려고 그러면 이미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룰이기 때문에 다소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변경하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두 사람의 인연도 참 묘한 것이 21년에는 이제 후보 자격을 놓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신경전이 더 가열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가 됐죠. 먼저 장경태 의원의 해명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먼저 이 사안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윤리 감찰이었나요? 시작했죠. 네. 일단은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본인이 숙고한 후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또 영상도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엄중하게 보고 대표가 직접 윤리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의 어떠한 조사 결과를 보고 당에서는 최종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위와 정황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날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날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그렇겠죠. 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상당히 뭐 의원직 사퇴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확히 장경태 의원이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추행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이 추행이라는 것은 평가거든요.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난 이런 행위를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윤리심판원에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국민께 요약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적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게 맞지. 안 그러면 이게 조금 지나면요 또 2차 가해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슬슬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좀 논란이 있긴 했죠. 제가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무고다, 음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면 이걸 장경태 의원을 지지하거나 믿는 분들은 또 피해자로 일컬어지는 분에 대해서 또 공격적인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장경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2차 가해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굉장히 좀 길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본인의 내용 아무튼 제가 요약해 보면은 고소인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 내용은 이제 사실과 다르고 또 하나가 고소인이 주변 만류와 제지에도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좀 길긴 해요. 뭐 다 보시지 못했을 텐데. 추가적인 설명을 일단 하긴 했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설명 라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장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앞서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왜 작년 10월 달에 발생한 문제를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이 툭 튀어나왔는가 그리고 그 영상이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이 확보 과정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현장에 있었던 뭐 남자친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예를 들면 주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저도 이제 저 자리가 여의도에 있는 그 술집이어서 자주 가봤습니다만 다 오픈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다 팔린 사람인데 얼굴이 팔린 사람이 그런 어떤 행동을 했겠는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반론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한 측에 의하고는 반론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영상들이 앞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명백하다고 얘기한다면 뭐 저는 아무리 그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 나온 증거 자체가 명백하지 않고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상황과 증거와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안이 뭐 지방선거까지 좀 정치적 파급력은 좀 어느 정도로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치권의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보다도 이슈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응이 중요한 건데 저는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지금 하는 그 언행들이 굉장히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까 언론 인터뷰에서도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언론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가서 여자 먼저 취재하고 그다음에 남자 친구 취재해봐라고 이런 식으로 떠미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2차 가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실 여부는 본인이 알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남에게 여기 가서 먼저 취재하고 저기 가서 먼저 취재하라. 그리고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나는 사실 무근인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마치 이게 1년이 지나서 지금 나온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이미 여기 사건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지금 해버리면요.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인으로 해가지고 재선 의원인데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또 강력한 강성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신호를 보내버리면은 반응이 오죠. 그렇게 되면 사건의 진실 여부는 상관없이 일종의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프레이밍 씌우기, 즉 의도된 어떤 그 왜곡으로 몰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2차 가해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여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여자한테 가서 빨리 취재해보고 남자 가서 취재해봐라. 그럼 그 신원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고소고발이 된 사안이니까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갖고 있는 증거거든 이런 것들이고 상대가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 그러면 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그렇게 명쾌하게 떨어지게 얘기하는 게 낫지. 지금도 사실이 없는데 내가 뭘 설명하냐. 이런 식의 태도 혹은 뭐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이 이미 나온 것이다. 이렇게 프레이밍하거나 규정 짓는 거는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최소한 이 사건을 대하는 도리고 또 하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처벌 수위들을 했는데 예. 이 부분들도 속도를 정말 조절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영향을 상당 부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됩니다. 네. 예, 민주당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